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꼽히고 있지만 외신들은 유일한 원인이 아닐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2만 건이나 조류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흔한 일인데다가 랜딩 기어와 날개 플립이 작동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항 주변에서는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공항에 자주 나타나는 새를 종별로 구분해 화약을 터뜨리거나 천적의 소리를 틀어 쫓아낼 수 있고 DNA를 분석해 새의 먹이에 방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기상 관측 사상 지구 평균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한반도 역시 봄부터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왔으며 올여름 폭염은 추석까지 이어지며 가을 열대야를 기록했고 11월에는 역대급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보조 차량을 쫓아가지 않아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발사 부착단의 핵심 기술은 회전 펼침 부착 기술입니다. 피자 반죽처럼 발사 부착단 접착 물질이 원심력에 의해 넓게 펴지면서 어디든 잘 달라붙는데 퇴장 한 달 동안 접착력이 유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조종사의 사고 직전 교신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충돌 4분 전 조종사는 메이데이를 선언하며 조류 충돌을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8시 54분 정상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 허가가 났고 제주항공 여객기는 고도를 낮추며 접근했습니다. 3분 뒤 관제탑이 조류 활동에 주의하라는 경보를 냅니다. 조종사가 비상선언인 메이데이를 외친 건 그로부터 2분 뒤인 8시 59분. 조류 충돌, 영어로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8시 59분에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선언 및 복행을 통보했습니다. 메이데이 세 번 선언했고요. 버드 스트라이크, going around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사고 여객기의 처음이자 마지막 조난 신호였습니다. 조류 충돌 경보 이전에 이미 충돌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조류 충돌 경보가 나오고 1분 만에 메이데이 선언이 나왔다는 것은 이전부터 벌써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류 충돌을 했다 하면은 그 상황에서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를 안정시켜야 되고 항법 장비라든가 기타 착륙에 필요한 것들을 세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메이데이 콜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분 뒤 급하게 선회한 비행기는 반대 방향 활주로로 착륙을 요청해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받습니다. 충돌 불과 2분 전이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조류 충돌이 꼽히면서 조류 충돌 방지 기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항에서 조류를 쫓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큰 소리를 내 새를 놀래는 겁니다. 총소리를 통해서 조류를 쫓거나 맹수나 맹금류 소리를 틀어 활주로 부근에 조류를 쫓아냅니다. 새들이 밝은 빛을 무서워하는 습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항공기 자체는 이륙과 착륙 단계에서 라이트들을 전부 킵니다. 그래서 새들이 큰 불빛을 보면은 회피해가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새를 종별로 구분하고 각항의 특성에 맞게 대응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토를 지키려는 본능이 강한 새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한 만큼 화약을 터뜨리거나 천적의 새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줍니다. 반면 호기심이 강한 새는 약간의 자극만 줘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어 경고음 사이렌을 울리거나 레이저 조명을 쏩니다. 새의 먹이를 방제 작업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합니다. 공항 주변의 조류 사체 내장 속 DNA를 분석하면 새가 주로 먹는 먹이를 알 수 있고 이 결과를 방제 작업에 반영합니다. 이외에도 20kHz 이상의 높은 주파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거의 듣지 못하지만 조류는 위협을 느끼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주파수를 활용하는 원리입니다. 사고가 난 무안국제공항은 조류를 탐지할 기본 장비인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외신들도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닐 거라고 입을 모으며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5,000개 넘는 공항이 있는 미국에서 야생동물 충돌은 1년에 2만 건, 하루 50건 넘게 발생할 정도로 흔한 일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진 않는다며 지난 35년간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사망은 76명에 불과하다고 집계했습니다. 게다가 여객기는 안전을 위해 이중화가 갖춰진 만큼 조류 충돌만으로 대형 사고가 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Bird strike seems to be the initiating factor, but what happened to the systems after the bird strike and how the pilots handled it, that's going to be the focus of the investigation. AFP는 다만 한 마리 이상의 새가 엔진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엔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터빈 엔진 압축기가 손상되면 오작동하거나 멈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랜딩 기어와 날개 플랩이 작동하지 않은 건 여전히 의문입니다. BBC는 조류 충돌 때문에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건 본 적이 없다며 새가 빨려 들어가도 엔진이 곧바로 꺼지는 건 아니어서 대처할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전문가 말을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why, because aircraft occasionally will go over the end, you don't put solid structures immediately in the overrun. But that's what happened here. 외신들은 또 뒤늦게 착륙 방향을 바꾼 것과 동체 착륙에 대비해 소방과 구조대가 준비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따라 설치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에서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기준과 지침, 매뉴얼 등을 확인해 봤더니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줄줄이 나왔는데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비행기는 로컬라이저 안테나 아래 만들어진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을 들이받고 폭발했습니다. 이 구조물이 사고를 키웠다는 논란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규정을 보면 활주로가 끝나는 부분의 일정 거리에 종단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이 안에 설치되는 장비는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가볍고 낮게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테나 시설물은 이 구역보다 4에서 5m 바깥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국토부 해명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들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국토부 공항 이착륙장 설치 기준을 보면 방위각 제공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해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설계 세부 지침을 보면 로컬라이저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종단 안전구역을 이 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저까지 종단 안전구역이 돼야 된다는 말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로컬라이저까지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 매뉴얼을 보면 이번 시설물이 얼마나 잘못 설치됐는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로컬라이저는 경사 지점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 지지대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연약 지반에 설치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여객기는 전혀 통과하지 못한 채 단단하고 높은 구조물에 정면에서 충돌한 뒤 곧장 폭발했습니다. 사고를 키우는 원인이 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제주항공은 그제부터 어제 오후 1시까지 항공권 취소 건수는 6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선은 3만 3천여 건, 국제선은 3만 4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상황이 있고 난 뒤 취소량이 평소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신규 유입량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0일 사고가 난 여객기는 한 중소여행사의 크리스마스 패키지 상품 전세기로 드러난 가운데 패키지 여행 상품 취소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들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떤 소식 알아봅니까? 네, 한 차량이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경찰차나 시민이 뒤쫓았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박진감이 넘치는 장면이겠지만 현실에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그 도주하는 차량을 직접 쫓지 않고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발사 부착탄, 이른바 GPS 총알을 개발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예.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임 기자가 취재를 다녀온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차량을 쫓는 건 인명피해가 발생할 만큼 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기존에는 쫓아가거나 이제 앞을 가로막거나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예. 화면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위태롭게 운전하던 승용차는 앞서가던 경찰을 들이받고도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속력을 내더니 바퀴가 빠지고서야 멈춰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린 상황 이외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차량이 경찰관을 매단 채 질주하거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 5년 새 업무 중 교통사고로 다친 경찰관이 1,300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 자료도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 국내 연구진이 직접 쫓아가지 않고도 도주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사 부착탄을 개발한 겁니다. 예. 연구진은 이번 기술로 인해 도주하는 차량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연구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찰이나 경찰차가 무리하게 추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보장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도주 차량을 검거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발사 부착탄은 어떤 식으로 도주하는 차량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출된 장면인데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앞차에 총을 쏘자 지도에 도주 차량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발사 부착탄이 차량에 붙으면 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를 수신받고 위치 정보가 지도에 나타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도주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건 발사 부착탄 내부에 있는 GPS 수신 장치와 LTE 통신 장치, 배터리 덕분이거든요.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원하는 타겟에 붙이게 되면 그 위치에서 GPS 신호들이 계속 위성으로부터 받아지고 그 GPS 신호를 LTE 통신을 통해서 서버에 쓰게 되면 이제 사용자, 예를 들면 추적자는 그 서버에 뭐 앱을 통해서, 지도 앱을 통해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그 도주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GPS 총알을 쏴서 달리는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달리는 차량에 붙이는 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연구진은 400번 이상의 발사 시험을 통해서 발사 부착탄이 잘 달라붙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예. 발사 부착탄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 탄두 부분에는 잘 달라붙는 실리콘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부착이 가능한 겁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하수구, 또 벽면 등 경사면 등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달라붙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건 회전 펼침 부착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발사 부착탄의 앞에 달려있는 접착 물질은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사 장치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말랑말랑한 접착 물질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피자 도우 반죽을 돌려서 회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발사 부착탄의 최대 유효 사거리는 10m인데 한 번 붙으면
한 달 동안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현장에서 직접 잡아당겨 봤거든요. 또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발사 부착단이 도주하는 차량을 쫓는 역할 외에도 또 어느 부분에서 쓸 수 있죠? 이 발사 부착탄 내부에는 GPS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론에 저희가 개발한 그 발사 부착탄 발사하는 장치를 달아서 예를 들어 뭐 탱크가 간다 그러면 접근해서 탱크에다 부착을 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위치를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 전문가의 설명처럼 군사용은 물론 화재와 구급용품 보급 또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기대가 되는데 예. 먼저 이 GPS 대신에 그 내부에 카메라를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카메라를 넣은 발사 부착탄을 이용하면 소방관의 투입이 없이도 화재 장소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또 화재 시작은 어디서 됐는지, 또 화재 규모 파악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사 부착탄 앞부분에는 끈적한 물질이 있거든요. 이 끈적한 물질을 밧줄에다가 붙여서 사용하거나 또 이걸 활용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응급상자, 비상식량 등을 또 제공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재나 구호용품 보급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상용화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연구진은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 시제품 제작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향후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상용화 계획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국방, 또 재난 상황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발사 부착탄이 빨리 상용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늘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세종실록에 실린 15세기 궁중음악을 현대 악보로 재생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 정다샘 교수 연구팀은 노래 악보만 이어져 오고 있는 15세기 세종대왕 작곡의 치화평, 취풍형을 딥러닝해 6개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현행 정악 정간보로 재생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 성과 논문을 지난 11월에 열린 음악 인공지능 분야 학술대회 이즈미어에서 발표했으며 국내 연구진으로는 처음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음악 인공지능 기법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음악 작품을 완성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2024년은 관측 사상 지구 평균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한 가운데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김민경 기자가 올해 우리나라 기상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Even hotter than 2023, which smashed all temperature records.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24년. 심지어 최근 16개월 동안 지구 평균 온도는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섰습니다.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꼽히는데 문제는 한반도 주변 바다의 온도 상승폭이 전 세계 평균보다 2.5배나 크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기록적인 날씨를 보이며 기상이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봄부터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시작됐고 전국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았던 날이 봄 전체의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장마 초반 한반도에 이른바 물의 길이 열리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장마 기간 동안 9차례나 쏟아졌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찾아온 무더위는 역대 기록들을 모조리 무너뜨리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폭염에 올여름은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 1위, 열대야일수 1위를 기록했고 특히 서울의 열대야는 하루도 쉬지 않고 34일 동안 계속돼 가장 더웠던 2018년보다 일주일 이상 길었습니다. 폭염은 가을에도 물러나지 않아 추석에도 이어지며 하석이라는 신조어를 낳았고 사상 처음으로 한가위 보름달이 열대야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인 11월에는 폭설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설은 117년 만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곳곳에 40cm 이상의 눈폭탄을 뿌렸습니다.
올해는 장마 기간 쏟아진 집중호우에 이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무더위로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를 실감한 한 해였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바다가 이번 세기 말까지 최고 4.5도나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만큼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을사년 새해 첫 해돋이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새해 첫날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선명한 해돋이가 예상되지만 그 밖의 지방은 구름량이 다소 많아져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 해는 7시 26분에 독도를 시작으로 울산 간절곶 7시 31분, 포항 호미곶 7시 32분, 강릉 정동진 7시 39분, 서울에서는 7시 47분에 떠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는 대부분 지역의 해맞이 지역에서 공연이나 행사 없이 일출만 감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새해 첫날 큰 추위는 없지만 아침에는 중부 내륙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 다소 춥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2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오늘 오후 보신각 주변 구간에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인 1월 1일 아침 7시까지 세종대로 로터리에서 종로 2가 로터리까지 청계광장 인근 등 보신각 주변 도로가 전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을 지나는 45개 버스 노선은 다른 경로로 우회하고 이 구간에 있는 정류소는 임시 폐쇄됩니다.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강역은 오늘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무정차 통과합니다. 서울시는 보신각 일대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인근 역사로 분산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타종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태 여파로 관련 공연과 퍼포먼스 없이 타종식을 중심으로 엄숙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6, 5, 4, 3, 2, 1.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목표도 세우곤 합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맞게 된 2025년 새해에도 각자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